네, 디지털의 초석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 김승주의 데이터리한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거래를 하시거나 뱅킹을 사용하실 때 직접 은행에 가시거나 시장 가서 현금 주고 물건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머무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났고요. 뱅킹이라든지 쇼핑 등 재화의 이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때문에 벌어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김승주 교수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저희가 이제 어려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포렌식이 왜 필요하고 언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 네. 수사를 위해서 과학적 수단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걸 우리가 포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이 붙으면 네. 이제 디지털 장비들로부터 어떤 과학적 수단을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걸 이제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요새 뭐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터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뭐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디지털 포렌식이란 용어 자체는 이제 9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오래됐군요. 용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7년, 2008년 요때부터 이제 뭐 대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네.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지금은 뭐 블록체인까지도 연계돼서 코인이 사라졌다. 네. 아니면 뭐 강탈당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추적해서 지금 이게 어느 지갑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업체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커갈 것 같다. 그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뭐 디지털 어떤 기기 매체들을 마치 부검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있던 것들을 지워진 것들을 네, 다시 네, 복구해낸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살려낸다. 네, 네. 뭐. 그럼 그 원리 디지털 포렌식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다 복구할 수 있는지 분명히 지웠는데 그죠? 네네. 일단은 데이터 복구를 얘기하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포렌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디지털 포렌식 그럼 데이터 복구 아니야?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죠. 일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근데 아닌가 보죠. 제가 아까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말씀드릴 때 네. 수사에 활용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법정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복구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고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네. 훼손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복구한 이 데이터가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어떤 제3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중간에 훼손되거나 네.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다. 이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디지털 포렌식이야. 그럼 데이터 복구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는 내가 데이터를 입수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반드시 참관인이 있도록 한다든가 모든 수집 과정에 있어서 카메라로 전부 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한다든가 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시 값이라고 그러죠. 네. 그 어떤 해시 값을 떠서 이것이 나중에 훼손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어떤 증거력을 보존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네요.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수집하는 과정, 복구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대적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네. 증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법의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집이나 복원 과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술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 장치들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고장난 제 핸드폰을 이제 어디 업체에 가져가서 복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포렌식이 아니란 얘기죠. 증거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죠. 돈 얼마 안 받더라고요. 아, 그걸 해보셨어요? 업체 진짜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복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디지털 포렌식이 실제로 딱 발생을 하면 네. 일단 수사관들이 현장에 가겠죠. 그렇죠. 네. 가면 일단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미징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그 안에 디지털 정보가 있을 테니까 네.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 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카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미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영 체제에서 많이 쓰는 카피, 복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내용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속성 정보 같은 것들도 그대로 전부 다 떠오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일단은 증거 수집할 때 네. 단순 카피가 아니라 이미징이라는 기술을 써서 네. 원본과 똑같은 어떤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입수가 돼서 네. 실제로 포렌식 센터까지 이송하는 과정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정전기라든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충격일 수도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밀봉된 어떤 그런 봉투라든가 그런 차폐 시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수사 기관까지 이제 이송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사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어떤 데이터 복구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쓰인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뭐 다른 건 일단 다 네. 제쳐두고 많긴 합니다만. 데이터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일단 네, 일차적으로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우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리는 이제 자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자성을 보면 N극, S극 방향이 있잖아요. 네. 요 N극, S극 방향을 가지고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운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 있는 거고요. 안 지워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 그러면 완전 소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우리가 영어로는 뭐 와이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이 완전 소거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delete 명령 네. 이것은 사실은 완전하게 데이터를 소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이름 일부만 지운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대충만 삭제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 소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 소거 명령을 내리면 그 데이터 위에 예를 들어 뭐 랜덤 넘버로 여러 번 덮어 씌웁니다. 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찾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방해하는 기술 방해하는? 중에 하나고요. 거꾸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은 이렇게 완전 소거가 안 일어났을 때 네. 원본 데이터, 자성을 추적해서 원본 데이터가 뭐다라는 걸 추적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지우거나 어떤 메시지를 지우거나 숨기고 싶은 정보들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이렇게 지우는 것들은 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는 다 복구가 되고 다 드러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다른 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 그 암호를 또 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정보들이 다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뭐 휴대폰, 이게 안드로이드건 아이폰이든 간에 자꾸 이제 보안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리언 처음 할 때 그렇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떤 식으로 휴대폰이 자기를 방어하냐면 처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게 되면 네. 자동으로 완전 속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포맷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포렌식을 해도 데이터 복구가 안 되게끔 아, 포맷 이상으로 가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포렌식이 안 될 정도로 지워 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네. 처음에 설정하실 때 보면 그 비밀번호 설정할 때 네. 3번 이상 틀리면 완전 소거를 할까요? 이렇게 예스 노를 물어봅니다. 잘못 누르면 큰일 나겠네요. 무섭네. 그거. 그걸 이제 예스를 해놓으면 이제 틀리면 그냥 다 삭제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자로 이제 지목이 돼서 붙잡힌 사람들의 증거를 수집하면 대부분 아이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바꾸기도 하고요. 음. 그거는 안드로이드가 좀 더 이제 뭐랄까 안정성에서 좀 쉬우니까 아이폰으로 바꾼 겁니까? 뭐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바꾸고 아 그래요? 막연히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아이폰이 예. 포렌식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좀 안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도 요새 운영 체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예, 예. 안드로이드 폰 버금가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아이폰에 버금가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 폰이건 간에 여러 가지 설정을 잘 맞춰놓고 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그렇죠. 그런 게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기화 기능입니다. 동기화. 예,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네. 아이폰 또는 이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동기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네, 그렇죠. 노트북과 동기화 시킨다거나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클라우드와 동기화 시킨다거나 그렇게 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굳이 폰을 분석 안 해도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온다든가 아, 네. 노트북을 분석하면 거기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소용없군요. 휴대폰을 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러시지만 또 요새 여러 가지 멀티 디바이스를 쓰면서 동기화 기능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것도 그런 많아요. 여지는 여러 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서 이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동기화 기능 다 꺼놓고 뭐 작정하고? 노트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뭐 3번 이상 틀리면 완전 소거되게끔 이런 설정까지 다 해놓으면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푼다는 게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이렇게 시도해서 풀어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3번 이상 틀리면 삭제가 되니까 예.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근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이스라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풀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 있긴 있군요. 네. 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특히나 이제 크립토 쪽 하시는 분들은 뭐 니모니 카드나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놔야 되는데 핸드폰 적어놓으면 이제 방금 같은 노출이 다 되니까 네. 이제 별도의 아이폰 하나 해놓고 그 인터넷 다 끊고 동기화 다 꺼놓고 진짜 기기만 하고 거기 암호로 넣고 개인 금고에 넣어놓고 이제 그런 형태로도 이제 근데 하긴 그게 하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음. 최근 이제 아이폰에서는 어떤 예. 발표를 했냐면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데이터도 다 자동으로 암호화 시키겠습니다. 애플에서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와도 이제 왜냐면 수사기관이 자꾸 와도 동기화되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네. 그 보안의 적용 범위를 자꾸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좀 범죄 같은 것도 할 때 그 이렇게 투지 폰들 쓰잖아요. 피처폰.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거. 예, 플립폰. 예, 예, 그러니까 플립폰이나 투지폰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뭐 포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예. 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완벽하게 알아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없어. 예. 그래서
내 정보를 그게 뭐 수사기관으로부터 지키든 해커로부터 지키든 제일 중요한 건 내 데이터가 어디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메신저만 하더라도 뭐 노트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 PC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클라우드랑 막 자동 동기화되고 그쵸. 이러니까 이용자들은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보가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쓰던 2G4는 그게 뭐 클라우드랑 연동되길 하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정도죠. 예. 이러니까 내 데이터가 이렇게 좀 분산돼 있을 확률이 적은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잘 관리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이거 쓰는 그냥 거죠. 바다에 던져버리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 영화를 많이 같은 데서 보셨네. 보면 강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뭐 강물에 던진다든가 아니면 저 전자레인지에 넣고 예. 이렇게 저 태워버리는 아니, 막 경우가 밟고 많잖아요. 이러죠. 예, 그런데 일단 바다에 또는 강물에 휴대폰을 던졌을 때 네. 그걸 찾아내서 입수하면 일단 데이터 다 복구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그걸 켜봤자 휴대폰 껍데기가 타는 거지 속에 있는 칩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포렌식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칩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지 않는 한 예. 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완벽하게 포렌식 기술에 대응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포렌식은 데이터 복구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데이터는 그 파일 컨텐츠 자체도 있지만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메타데이터는 우리가 속성 데이터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 네. 또는 뭐 데이터의 데이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특정 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파일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쫙 갖다 대시면 네. 이게 작성자는 누구고 뭐 이런 정보들이 조금 나타나요. 네네네네. 이런 걸 네. 메타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아, 실제로 파일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등록 정보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뭐 MP3 파일이 있다. 예. 그럼 이게 가수는 누구고 뭐 몇 년도에 녹음했고 내용은 뭐다 이렇게 간략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메타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은 수사기관들은 이 메타 정보도 어떤 수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C를 보니까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날의 어떤 사건 정황을 또 추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으로부터 나를 완벽히 감추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디지털 흔적이 남겨지면 정말 이거는 뭐 그죠? 어떻게든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최근에 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네.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그 한글 파일의 등록 정보 가지고 뭐 그런 또 것까지 논란이 전부 또 다 있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사용이 그때 뭐 되는데 최순실,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포렌식에 대해서 네. 근데 알게 사실 되고 한 디지털 것 포렌식은 사실 일반인들이 할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상인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야 예. 되는 건데 요새는 이 디지털 포렌식의 사용처가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실제로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보안팀 이런 데서 그렇죠. 뭐 내부 감사를 내부 해요. 감사.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잘 활용하면 뭐까지도 나오냐면 저 사람은 외장 하드 사용 빈도수가 갑자기 증가하네. 네. 이런 것까지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예. 조만간 퇴사할 수 있겠는데. 반출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대박이네요. 쓰기도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무섭다, 무서워. 저작권 보호하는데 우스보여. 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윈도우즈 라이센스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0카피만 쓰기로 했더라.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하냐면 야 그거 일단은 저 라이센스 키 공유해서 막 깔고 예. 네. 나중에 단속하면 그때 다 지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서 몇 카피를 실제로 설치해서 썼는가 네.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 보호에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제 카카오 문제도 있으면서 디지털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안보와 보안을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용자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쓸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범죄자들을 잡아낸다거나 아니면 뭐 국가적인 차원의 해킹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가 해킹 공격을 시도한 거냐 네. 그 배후를 추적하는 데 주로 씁니다. 예. 그다음에 요새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뭐 온체인 네. 분석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범죄가 어떻게 발생했고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고 이런 거 분석하는데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어떤 정보 수집 기관에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이 활용하는 건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보다는 안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겠죠. 네. 왜냐하면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네, 네. 또는 과도한 어떤 수사권 남용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쓰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뭐 안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내 데이터가 어디 가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는 이제 완전 속어 앱들을 이용해서 삭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 김승주 교수님의 데이터 리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